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죽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토론과 양보와 역지사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 속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부터 새롭게 30분 책 읽기를 담당하게 된 전영관입니다. 김효진 PD가 그동안 굉장히 프로그램을 멋지게 이끌어 주셔서 제가 부담스럽기도 한데 저도 역시 열심히 해서 순위도 더 올려놓고 고품질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김효진 PD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손님은 그동안 또 역시 김효진 PD와 함께 이 코너를, 역사 코너를 이끌어 오신 이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 이제 처음인데, 물론 저희가 미리 만나서 밥도 먹었습니다만, 또 이제 입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김형아 선생이 지은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그렇죠. 일단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목은 멋있거든요. 네. 사실 그동안 박정희에 대해서는 많은 걸 다루었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각이 너무 도식적이고 극단적으로 가는 감이 있거든요. 공과 과를 가진 양가 감정에 막 휘둘려만 살았었죠. 우리가. 그렇죠. 거의 흑백 논리 비슷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박정희를 비교한다 그러면 뭐 개발의 그 시조인가 아니면 독재의 원흉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 좋은데요. 개발의 시조, 독재의 원흉. 뭐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 개발의 시조가 되면 독재는 눈 감아줘야 되는 뭐 독재 심연자는 독재한 것도 아니다라고 몰아가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독재를 좀 했으니까 개발한 것도 다 소용없는 거고 박정희 아니어도 다 했을 거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양극단의 시각에서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양쪽의 하나를 택하라는 식의 시각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박정희를 다룬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다루면서 한마디를 나왔는데 바로 악플이 뜨더라고요. 어떻게 박정희가 개발을 했다고 그런 언급을 하느냐고 그런 악플이 뜬 적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양가 감정에 몰려 계신 분이겠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사실 오래전부터 좀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뭐 다른 주제들에 밀리다가 오늘에서야 좀 다루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역지사지라는 말을 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박정희를 칭찬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욕하는 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 오늘 잘 듣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의 판단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욕을 한다, 칭찬을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거와 논리로 욕을 하는지 또 어떤 근거와 논리로 뭐 칭찬 내지는 비호를 하는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사실 역사는 지나간 일 가지고 왈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지나간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 가지고 앞으로 유용하게 이용하자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의 논리에서 박정희란 인물도 많이 재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비호한다 그러면은 박정희처럼 추진력 있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엔 뭐 개발을 하지 않아서 뭐 이 모양이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좀 찍어 누르더라도 참아. 그렇죠. 그거 저항하는 놈은 빨갱이다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쪽에서는 박정희가 하게 뭐 있다고 그러느냐. 개발을 내지는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역적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요즘에 리더십 같은 것도 뭐 전혀 필요가 없고, 그 여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 비겁한 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그런 얘기들이 좀 불편하지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진보적인 인사 한 분의 발언에서 우려를 느낀 거는 아까 악플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분이 물론 보수적인 사람이 하도 좀 심하게 박정희를 비호를 하니까 그걸 반론을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반론의 대부분은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갸웃했던 발언은 비호를 하는 분이 왜 이렇게 박정희 같은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기 책에다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반론을 하면서 하는 말이 한국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할 짓이 없는 줄 아느냐. 박정희 같은 쓸데없는 사람을 연구하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식으로 자기 책에다가 쓰더라고요. 그것도 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을 너무 높이 과대평가하는 데 대한 심정은 이해가 가요. 너무 그 전에 조 모씨라는 분이 너무 그냥 뛰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발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18년씩이나 대통령 자리에 있었고 사실 18년이나 그 권좌를 지켰다는 거는 그 자체로만 해도 한 시대를 이끌어갔다는 거거든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변화가 많은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더군다나 그냥 있다는 자체만 해도 그 사회 역사 속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그렇죠. 특히 이게 조건 실건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외형적인 성장은 이뤄낸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의 역사는 그 외형적인 성장을 어떤 정도 발판으로 해가지고 뒤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의 토대가 중화학의 토대도 지금 책에도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 토대로부터 봤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죠. 그건 마치 무슨 논리냐면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히틀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다. 그거 연구하는 사람은 그러네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박정희라는 인물은 히틀러처럼 세계적으로 사고를 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사고가 됐건 업적이 됐건 상당한 영향을 준 사람인데 빼놓을 수 없죠. 절대로. 그렇죠. 그런 사람을 연구하는 게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 없느냐는 말이 나와야 될 정도는 아니죠. 좀 감정적인 발언이었네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그분의 논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이제는 좀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교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그럼 저거는 박정희의 공 쪽에 더 무게를 뒀겠네요. 좀 뉘앙스가 그렇게 가기는 하는데요. 좀 좋게 말하면은 신중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그 저자가 의미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면서 썼다기보다도 그때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서술해가는 방식으로 했죠. 근데 좋게 말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좋은 쪽의 서술, 좋은 쪽의 팩트들을 조금 더 그렇죠. 좀 비중을 뒀죠. 그래서 이 차례를 보면은 일단 그 정변을 일으킬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혁명 이후에 중화학 개발까지 하나하나 그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내는 것도 보면은 어떤 애국심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떤 투철한 애국심이 있고 개발에 대한 신념이 있고 그거를 실행에 옮긴다는 뉘앙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뉘앙스는 풍깁니다. 근데 조금 나쁘게 보면은 좀 몸을 사린 거 아니냐. 저자가. 사실 필자들한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지만은 어느 한쪽으로 또 다 자기 생각을 나타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읽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어떤 불만이랄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비호를 하려면 왜 이 사람의 행동이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의 이유가 되는지 근거 논리가 확실해야죠. 그런 걸 제공해줘야 사실 읽는 사람이 그 사실이 불편하건 아니면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건 생각할 근거를 내주는데 우리나라 필자들은 조금 그거를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각자 학자들, 필자를 학자라고 본다면 그 학자 집단의 분위기일까요? 그런 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기만 튀는 거나 업계의 어떤
뭐랄까 수위 조절이랄까요? 뭐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소신 발언도 좋지만 너무 이제 자기 의도를 드러냈다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좀 몰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역풍을 맞기도 하고. 좋게 말해서 이제 그걸 네.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물에 물 탄 듯이 살아가는 게 좀 무색무미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묻어가는 살아가는 걸로다가 분위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사실 이런 책을 다루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 오늘도 저는 조금 불편한 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진실은 디테일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듯이 했던 것처럼 뭐 개발의 시조냐 이렇게 나가지고 막 개발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른 건 다 용서돼도 되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도 문제고 독재만 얘기하는 그 독재의 원흉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큰 쪽에서 개발의 시조로 보든 독재의 원흉으로 보든 아주 대전략 차원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로 들어와 버리면은 사실 여기 제목은 진짜 멋있습니다. 양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독재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독재적인 성향이 없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사회에서 용납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디테일이 미묘한 데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건 그런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추진력이란 말을 이제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빨리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박정희식으로 해라라고 하고 나머지 격가지들을 다 자르고 그냥 갖다 몰아붙이고 탁 어느 재벌 각 부문별로 어느 재벌한테 떠맡겨가지고 몰아붙이는 게 추진력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심의 한 블록 재개발을 하는데 한 25년에서 3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수정하고 회의하고 그걸 계속 해 나가는 게 저는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추진력이 어떤 추진력이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시대 상황하고 또 선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은 박정희 비판론자들은 이런 비판을 합니다. 첫째, 이 경제개발 전략은 그 전에 민주당 정권이 세워놓은 전략을 바탕으로 했다. 뒤집어 말하면 박정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었다. 20화국 때 세운 거를 많이 갖다 썼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20화국 때 경제개발을 했다는 계획서는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박정희가 추진한 전략을 보면은 거기서 기본 줄기가 크게 바뀐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은 많이 바꿨는데 사실 개발의 근본 전략이 바뀐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5.16 쿠데타를 안 했어도 그대로 갔을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하나 있습니다. 추진력은 일단 제껴놓고요. 추진력이 박정희 아니어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박정희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굳이 독재를 그 추진력이라고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야 됐을 거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쪽의 논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화국을 살아보신 분들은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계획을 세운다고 20화국을 살아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그런 예를 듭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온 줄 아느냐고. 계획 세웠다고 다 하면은 세상에 안 될 놈 하나도 그건 맞죠. 그런데 20화국을 살아보면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느끼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왜 추진력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느냐면은 계획은 실컷 세우는데 이런 압력 저런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착수도 못 해보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거고 이건 뭐 지난번에 병자호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청나라가 쳐들어올 걸 그 당시 모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말은 많았거든요. 서로 말은 많았는데. 근데 10여 년 지난 동안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해놓은 거 없다가 말로만 하다가 뻔히 알고 있는데 쳐들어올 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지나친 독재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세대나 아마 그 진행자분 세대나 뭐 그 감정은 비슷할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럴 때는 이 박정희라는 분을 굉장히 좀 안 좋아했거든요. 저는 지금서 고백하건대 5.16 때 태어났습니다. 저는 5.16 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0월 유신이었어요. 72년이죠. 네. 5학년 때인데 서울시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10월 유신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금상탄 저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끔찍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서 뭣도 모르고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 노래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거든요. 저희들은 립싱크만 했거든요. 나중에 찍은 거 보여주는데 대통령 찬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대통령 찬가 불렀습니다. 서로 이렇게 또 때묻은 과거가 있네요. 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서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면 굉장히 안 좋아했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충격을 받은 게 국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4명밖에 안 되는 가정 경제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조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가정 경제도 만만치 않죠. 네, 이게 딸랑 4명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정 경제에서는 좀 개발론자 편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버는 게 없고 실업자 생활이 사회에 나설 때부터 실업자 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들어오는 돈을 절감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 섰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야당이죠. 저희 집사람이 야당 입장에 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이거 아내는 야당이 아니고 행정부 수반쯤 되나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야당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 말했다가 집에서 이제 조용히 무슨 보복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일단 생각 한번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집사람이 외계인인 것 같아요. 이런 수습 못하실 발언을 또. 그 건전한 지구인들하고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굉장히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서 소통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 내무장관보다는 야당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저는 워낙 못 버니까 조금이라도 버는 거를 저축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제 전형적인 개발론의 논리로 나갔는데 어느 날 명품 가방을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비싼 똥 같은 거. 그렇죠. 이게 뭐 상품은 얘기 안 했지만 하여튼 좀 비싸다고 생일을 맞이해야 좀 사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뭐 우리의 경제 규모로서는 구입은 무리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외계인적 행태가 나오는 겁니다. 멱살을 딱 잡더니 어떤 니은이여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당황을 했습니다. 명품 가방의 구입 거부와 어떤 니은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별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곧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서 축출당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어떤 논리와 소통으로 설득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논리와 근거로 볼 때는 당연히 제가 옳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그래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걸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 국민들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선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선동을 했느냐면은 그 선동은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지구인적인 유전자가 강했기 때문에 지구어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어떤 니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거기다 갖다 놓고서 딴 집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니에비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거짓말이고 아이들도 거짓말인 걸 압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지지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동의 무서움이 여기 있더라고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애미를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애들도 어린 나이지만 정치를 합니다. 이게 개발론자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한테 얻을 게 없거든. 나중에 불만이 터지는 게 그런 겁니다. 생일이라고 해준 게 뭐 있느냐. 선물이라고 주는 게 어디 물건 살 때 같은 상품 붙어져 있는 거 가지고 선물이라고 줬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물러가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도 그 뉴타운에 홀려서 이명박을 찍었나요? 그게 뭐, 여기서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사탕발림에 뭔가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취직하고 난 다음에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요즘 정치 자금의 흐름하고 그렇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집안의 생존비에는 거의 지출을 안 합니다. 그건 모든 거는 이제 지구인이 네가 해라는 것이고,
자기가 번 거는 민중들이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여기만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럼 생존비를 지출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해주는 사람 쪽으로 지지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박정희는 그것도 아니고 재벌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하고. 그게 이제 박정희의 논리에 뭐가 어떤 변명을 해줄 수 있느냐면은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개발이라는 거는 사실 그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돈이 필요할 때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없을 때죠. 그러면 그걸 쥐어짜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누가 용납을 했겠느냐 여기서 이제 비호할 수 있는 근거를 찾더라고요. 박정희나 되니까 모든 돈을 다 쥐어짜가지고 경제 개발에 투입을 할 수가 있었지. 여기서도 달라 저기서도 달라. 사실 요즘 우리 동업자들도 그러는데 문화계 같은 경우에 문화계대로의 논리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달라 그러고 저쪽도 달라 그러는데 박정희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진 지금도 이것저것 다 주다 보면 집중력이 안 생겨가지고 실제로 어느 부분도 제대로 된 투자가 못 이루어진다는 게 그렇죠. 사실 지금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예산 집행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박정희에 대한 비호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장 시급한 경제 개발을 그렇게 쥐어짜고 차단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도 당장 해보면 항상 3대1로 몰리는데 저축을 하자 그러면 반대표가 셋이 나오는데 이런 판에서 했을 경우에 개발했을 경우에 가정 경제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래 살지 말자 이런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는데 국가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청구권 협상 뒷이야기로 또 600만 불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또 기분 나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쁜데도 나중에는 경제사 하는 사람이 굉장히 딜레마에 시달리더라고요.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은 도의적으로 참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은데 모은 돈 가지고 투자했다는 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게 한 10여 년 있는 건 똑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성장이라는 건 박정희하고는 비교하기가 민망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또 한국이란 토양 자체가 아직 그럴 만한 게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누가 주는 거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하나라도 똑바로 했는데 이승만은 그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2부에서 사실 누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게 이후 대통령 시대가 되니까 역시 민주화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기더라 하는 논리가 박정희 비호 논리로 굉장히 훌륭하게 작용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박정희를 평가하는데도 감안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앞으로도 그럼 박정희 시대의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그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고민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박정희 시대에 썼던 방법의 부작용 또 앞으로 사회에 주는 희생 이거를 과연 장래의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측면에서 좀 내일의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신과 중화공업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김형아 지음 신명주 옮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오늘 한 타임으로는 말을 다 못할 것 같아서 내일도 나오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예, 그래야죠. 예. 그래서 보실 분들은 이게 호감을 가지고 쓴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흐릿하게 호의 쪽으로 썼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주로 썼죠. 그러니까 가장 변명하기 쉬운 게 사실 위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반대 논리를 찾으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생각하고도 맞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책을 이거는 박정희 칭찬한 책이니까 볼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 읽는 독자들이 자기 생각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유신과 중화학공업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책 제목은 그렇습니다.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김영하 지음이고요. 목차를 이렇게 보면은 서론으로부터 1부 혁명으로 가는 길, 2부 군사정권과 국가재건, 3부 총체적 개혁, 4부 결론, 박정희 시대의 유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들이 중화공업과 10월 유신. 어찌 보면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군데군데 이렇게 봤는데 중화공업을 위해서 유신을 한 건지 아니면 유신을 하면서 중화공업을 거기다 끼워 넣은 건지 그런 책에도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몫일 수 있고요.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단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거나 제가 그런 공부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자본주의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자본주의가 아름다울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정당한 독재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책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첫 방송인데 이진 선생님의 그 탁월한 식견 덕분에 모자란 제가 또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 박정희라는 인물의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이 아마 절반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